이제 다음 경기는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40대 9로 칩스가 그냥 레이더스를 압살했습니다. 뭐 사실 이 경기는 시즌 전에는 이 경기가 이렇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아마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13주차까지 와서 레이더스와 칩스가 붙는데 이게 AFC 웨스트의 어떤 선두 경쟁의 경기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해서 이것도 그 CBS 중계였는데 짐 렌츠와 토니 로모가 일진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들도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진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경기를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 경기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경기였다. 네. 근데 뭐 그 이유는 뭐 칩스는 이제 마홈스가 부상이 있었고 레이더스는 좀 신인들 선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런 좀 중요한 경기에 매칭이 됐는데 뭐 경기 결과는 조금 싱거웠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레이더스가 만약에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 이제 나란히 7승 5패 이 동률이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헤드투헤드 맞대결 1승 1패씩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이제 칩스가 가져감으로 해서 칩스가 지구 우승에 이제 8분 응선 정도는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덴버와 차저스는 이미 꼬꾸라졌고 뭐 레이더스와 이제 두 경기 차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헤드투헤드를 다 치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레이더스가 칩스를 넘어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레이더스의 현실적인 목표는 좀 와일드 카드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날 그 데리카가 사실 좀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전에 데리카가 추운 곳에서 잘 못한다. 그리고 캔자스시티한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두 가지 징크스를 그 CBS에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이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 뭐 체감 영하 4도 정도의 경기 기온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뭐 데리카가 이날도 그 자신의 징크스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이 공격 드라이브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인터셉션, 펌블, 펀트, 포스트다운 컨버전 실패, 그리고 픽식스, 필드골 실패, 펀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필드골, 터치다운, 터치다운이 2포인트 컨버전에서 이제 공 뺏겨가지고 이제 칩스가 또 득점하고. 사실 그 2포인트 컨버전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사실 같은데. 이제 아니 필드골 찼으면 한 점이라도 그죠, 그 엑스트라 포인트를 찼으면 어쨌든 두 자릿수 득점은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그쵸.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대패한 입장에서 뭐 저희가 이제 야구에서도 보면 뭐 10대 0으로 져도 9회 뭐 한 점 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늘 해설자분들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좀 기분 좋은 마무리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락이 되고 이제 오히려 2포인트를 내주면서 약간 좀 집에 돌아가는 길이 더 괜히 우울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적어놓고 이제 읽는데도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뭐가 많았어요. 막 그 득점이 안 된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네. 그게 오히려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오클랜드의 드라이브들이 좀 부진의 연속이었다. 뭐 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는 이제 많은 패싱야드를 기록하지도 않았고 터치다운도 딱 하나만을 기록했는데 이 터치다운이 개인 통산 70번째 패싱 터치다운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27경기 만에 70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종전 이 최소 경기 기록이 댄 마리노 선수가 갖고 있던 29경기 만에 이제 만들어낸 기록인데 그 경기를 2경기를 단축시켜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좀 부상이 있고 하면서 마홈스가 작년만큼의 센세이션은 없고 약간 그 자리를 좀 라마 잭슨에게 어떻게 보면 좀 넘겨준 느낌인데 그래도 마홈스는 마홈스다. 뭐 그리고 이제 점점 회복을 하면 결국 자신의 템포를 찾을 테고 그러면 뭐 아직 마홈스가 뭐 당장 뭐 어떻게 꺾였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이날 경기만 보면 약간 수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200 패싱 야드도 안 됐고 그렇죠. 패스 성공률도 지금 50% 컷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대승을 하는데 뭐 또 한 몫을 했다. 그냥 그 정도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마홈스 선수가 공격에서 조금 더 이제 살아나줘야 이 플레이오프 갔을 때 좀 원활한 경기를 칩스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칩스는 근데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에 만족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레이더스는 이제 올라만 가도 이제 찬양을 받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대성공이죠. 팀이지만 칩스는
최소 슈퍼볼 아니면 우승을 해야 이제 팬들의 기대치 충족시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마홈스가 사실 어느 정도의 그걸로는 뭐 패트리어츠나 뭐 레이븐스 같은 그 컨퍼런스 내 진짜 강팀들을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패트리어츠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패트리어츠는 굉장히 해볼만 해요. 사실 칩스한테는 해볼만한 상대예요. 막상 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요 이제 한 주만 기다리면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좋지 않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근데 뭐 레이더스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죠. 그 제츠에게 31점 차 패배를 당하고 또 31점 차 패배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대패를 2경기 연속 당했는데 뭐 사실 신인들의 활약으로 이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요 자리까지 왔는데 좀 막판에 이게 조금 좀 한계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또 킹우의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존 그루든 감독이 팀을 정비를 해가지고 남은 경기 좀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클랜드 레이더스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굉장히 좀 팀을 빌딩해 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팀이라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루든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8승 8패 정도로만 시즌을 마무리해도 충분히 뭐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클랜드 연고지에서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좀 팬들한테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면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성공 경험 이런 걸 한번 쌓는 게 또 젊은 선수들에게 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클랜드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한번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더 아름다운 작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경기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28대 22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일단 패트리어츠는 리시버진의 부재가 굉장히 뼈아픈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있는 선수들도 이제 독감에 걸리면서 어떤 선수들이 못 나왔었죠? 이제 선수들이 다 이제 주전 선수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독감과 이제 처음에 나온 게 감기와 독감 사이 어떤 그 중간쯤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기 몸살 비슷한 이제 증세가 오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다들 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게 이제 뭐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경기를 펼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일단 이 경기에서 이제 브레이디 선수가 굉장히 물론 노쇠한 건 맞죠. 노쇠한 건 맞는데 이제 브레이디가 퇴물이 됐다, 못한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길래 제가 조금 이제 찾아봤어요. 아 정말 퇴물인가 아닌가? 정말 그런가? 이날 이제 리시빙 1위가 줄리언 에들먼이었고요. 2위가 제임스 화이트, 3위가 이제 자코비 마이어스였는데 줄리언 에들먼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를 제외한 선수들에게 가는 패스가 24개 중에 10개밖에 성공이 안 됐어요. 122야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임스 화이트는 러닝백이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줄리언 에들먼을 제외한 나머지 리시버진들은 밥값을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필립 도로셋이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선수들 네. 조금 부진을 했었죠. 특히 이제 모하메드 사누. 아 사누. 모하메드 사누 저는 트레이드로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좀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쁘지 않았다지 잘했다는 아니었거든요. 기대치에는 이제 충족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패트리어츠에 온 이후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지금 언드래프티드 루키 자코비 마이어스보다 하등 나을 게 없는 수준이에요. 자코비 마이어스가 훨씬 나아요 지금. 사실 드래프트 픽을 분명히 주고 데리고 온 선수니까 그 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모하메드 사누를 2라운드 픽을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패트리어츠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팀이니까 어쨌든 플레이오프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2라운드 하위 픽이긴 합니다만 2라운드 픽이 아깝다. 이 정도의 성적이면 이적후 4경기에 나와가지고 리셉션이 17개 그러면서 리시빙 야드가 122야드. 그럼 뭐 경기당 뭐 30야드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골이니까. 그렇죠. 네, 터치다운도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드래프트 픽이 몹시 아깝다. 그렇죠. 뭐 물론 사누가 이제 그 슬랏에서 뛰면서 약간 짧은 거리 패스를 받아주는 선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럴 거면 사실 이제
조시 고든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조시 고든이 이번 시즌 못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얘네보단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긴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고 네. 또 어쨌든 패트리어츠 팀에 좀 오랫동안 아니지만 사누보다는 어쨌든 더 긴 기간 있으면서 팀의 전술 같은 것도 분명히 더 이해도가 있었을 텐데 뭐 사실 지금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그런 트레이드 마감 시한의 어떤 선택이 이렇게 썩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리시버진의 부재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 뭐 일단 그롱크도 이제 복귀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롱크가 이제는 복귀하더라도 이제 슈퍼볼이나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뛸 수 없어요. 아, 그 이제 엔트리 그게 기한이 끝났 마감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롱크가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시점이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쨌든 이제 리시버진을 어떻게든 이제 보강을 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전력으로 올라가면 슈퍼볼은커녕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비전에서 오히려 이제 잡힐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플레이오프 누가 올라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순서대로 보면 레이븐스, 패트리어츠, 텍산스, 칩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텍산스에게 졌고 칩스도 뭐 다음 주에 경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패트리어츠가 지구 우승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빌스에게까지. 왜냐면 한 경기 차고 그렇죠. 맞대결이 한 번 남아 있죠. 네, 맞대결이 한 번 남아 있는 데다가 다음 주에 이제 칩스랑 맞대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만약에 진다. 그리고 빌스가 다음 주에 이긴다. 그럼 동률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타이브레이커는 아직 물론 갖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맞대결도 한 번 남았고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경기에서 줄리언 에들먼이 이제 거의 경기 내내 더블 커버리지가 붙어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에들먼이 캐치를 못하면 그 퍼스트 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에 이제 뭔가 다른 선수들에게 플레이를 하다가 서드 다운 되면 항상 줄리언 에들먼 쳤잖아요. 근데 줄리언 에들먼이 여기서 공을 잡아준다. 그러면 이제 퍼스트 다운 갱신이 되는 거고 에들먼이 못 잡았다. 그럼 펀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1차원적인 공격이 되는 거네. 어떤 여러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좀 예측을 하기 쉬운. 네. 왜냐면 다른 선수들이 세퍼레이션을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드랍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패스 자체는 보면 그러니까 성적은 뭐 지금 미첼 트루비스키 뭐 4주차 이후에 미첼 트루비스키와 뭐 톰 브레이디의 어떤 그 성적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이 말씀드리는 게 스탯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탯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 패스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리시버들의 어떤 그 수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패스가 이렇게 오요. 이 공이 있으니까 마침 말씀을 드리는데 패스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손 사이로 와요. 네. 손 사이로 오는데 이걸 못 잡고 빠져나가거나 드랍이 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패스라는 게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어쨌든 그 양쪽의 합이 맞아야 이게 어쨌든 성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야드가 기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시버들이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패트리어츠가. 네, 그래서 브레이디도 좀 고전을 하고 있고 뭐 한 가지 제가 또 브레이디가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현지 자막에서 나왔는데 이번 시즌 그 패스 시도와 성공 개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브레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가 많으면 뭐 성공도 당연히 많고 뭐 야드도 뭐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만큼 러싱이 또 못 받쳐준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브레디가 너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너무 많아진 게 아닌가. 작년에 어떤 소니 미셸 잘하면서 우승을 했던 것과 다르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브레디의 성적이 조금 떨어져 보이게 하는 그런 좀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크 커즌스가 개떡까지 패스 던져도 지금 카일 루돌프가 잡아주는 것처럼 찰떡같이 잡아주면 그럼 터치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뉴잉글랜드 어떻게 AB를 어떻게 잘 데리고 있었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와서는 늦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는 순간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물론 이제 데리고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가 이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 지금도 나가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는데 패트리어츠에서 이제 그 팀 내 어떤 그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올해 팀 케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나간 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력적으로는 분명히 공백이 생겼고.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풋볼 잘하는 또라이잖아요. 아니 사실 와이드 리시버들 중에는 뭐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꼽히는 선수니까.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호킨스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럼 이제 홉킨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텍산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그 홉킨스가 전반에는 길모어한테 좀 많이 막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후반에는 뭐 약간 캐치를 하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홉킨스가 기존에 보여주던 것만큼은 못 보여준 경기. 아마 50몇 야드 정도로 아마 묶였던 것 같은데 뭐 근데 홉킨스가 조금 묶였지만 왓슨이 어쨌든 뭐 홉킨스의 도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 승리해냈다. 이게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니까 28대 3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아예 그 슈퍼볼 그 애틀랜타 거기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리시버진들 물론 이제 그때도 리시버진들이 좀 애매했죠. 왜냐면 뭐 데니 아멘돌라라든지 그때 크리스 오건 뭐 이런 선수들로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한데 그래도 얘네로는 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둔 휴스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저희가 시즌 중반에 아마 그 얘기를 이지만이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휴스턴의 감독 단장 그 빌 오브라이언이 이제 벨리치를 굉장히 우상으로 삼고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상대 전적이 0승 5패였더라고요. 그리고 텍사스 팀 자체도 2009년 이후로 패트리어츠를 한 번도 못 이겼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패트리어츠 드디어 한 번 넘어섰고 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오프에서 또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는 뭐 원정에서 만난다면 또 분명 경기 양상은 다르고 또 패트리어츠가 더 유리해지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런 승리 경험을 가졌다는 게 휴스턴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플레이적으로는 이제 그 트릭 플레이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홉킨스가 이제 왓슨에게 셔블 패스를 하면서 터치다운을 했던 게 좀 결정적인 쐐기타가 되면서 결국 휴스턴이 승리를 했던 것 같고 패트리어츠는 막판에 이제 브레이디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스탯상으로는 300야드 이상 넘었고 이제 토탈 야드에서도 보면 한 448대 276을 사실 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어떤 턴오버나 뭐 그런 포스다운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좀 결국 패트리어츠가 시즌 두 번째 패배를 했고 좀 사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사실 나이너스랑 비슷하게 넘버원 시드에서 내려왔어요. 물론 5번 시드까지 떨어진 건 아니지만 2번 시드로 좀 떨어지면서 좀 많은 걸 잃었는데 그 브래디가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2승 10패 팀이 아니라 10승 2패 팀이다. 그래서 뭐 아마 뭐 내용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만 이런 좀 팀을 다독이는 인터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경기 중에 어떤 그 브레이디가 좌절한 표정은 그리고 막 헬멧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뭐 이제 뭐 내려 꽂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브레이디의 이 경기 중에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공을 그렇게 던져주는데 못 잡으니까 애들이 자기의 패스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몇 년 전에는 잡던 거 아니 그것도 달라지긴 했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옛날의 어떤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솔리드한 어떤 그 플레이들이 이어졌다면 중간중간 이제 그 뇌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절한다라 그러죠. 그런 패스가 한 번씩 나오면서 인터셉션이 올 시즌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 탐 브레이디도 예전에 전성기 기량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퇴물이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하는 선수다. 패스 정확도가 정말 이 뭐 성공
그 뭐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손에 가는 걸 보면 패스 자체는 굉장히 정확해요. 뭐 이제 브래디가 사실 점점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 이미 반지 6개나 있지만 뭐 팬들은 여전히 배고프죠. 아, 그럼요. 네, 사실 뭐 10개를 채워도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고 그 내년이 아마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 좀 뭐 벨리칙, 뭐 브래디, 그리고 다른 선수들 좀 더 다시 심기일전해서 좀 남은 경기 잘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경기가 칩스와의 좀 어려운 경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가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까.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잡고 갈 수 있으면 분위기를 갖고 갈 수 있는 경기긴 한데 이 경기를 내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올 시즌 막판에 이제 중요한 경기들 다 패배하면서 힘이 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좀 마지막에 좀 힘을 아끼면서 뭐 플레이오프를 대비할 수 없고 계속 전력을 다하면서 뭐 지구 우승이나 아니면 1, 2번 시드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 그러면 좀 어떤 연령대가 좀 높은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체력적인 부담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온사이드 킥 상황에서 이제 저는 구영애 선수가 아니 왜 보내가지고 이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카이 포베스도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축하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구영애 선수가 필드골 하나 실패하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하나 실축을 하긴 했지만 카이 포베스가 이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실패하고 또 잘렸어요. 그럴 거면 구영애 선수를 데리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벨리치 그 칠면조를 먹으면서 그 세인츠와 펠컨스의 경기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봤다면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온사이드 킥에서 조금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잘 어떻게 링크가 된다면 한번 또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쉽다 보내지 말 걸 쿠라는 이제 이 한 줄 평도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픽6 경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 37대30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들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아, 먼데이 나잇 풋볼이요. 혹시 뭐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뭐 경기 내용 자체가 워낙 좀 팽팽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이 커즌스 선수와 예전에 이제 저 이진만 해설위원이 좋아하는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 2011년에 커크 커즌스와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2번 맞대결을 펼쳤어요.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었는데 미시간 스테이트 대 위스콘신 대학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제 맞대결인데 10월 22일에 빅텐에서 붙었을 때 이제 커크 커즌스가 헤일메리를 날려가지고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제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대학이니까 커즌스가 그런 장거리 헤일메리를 성공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건 지금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37대 31로 이제 당시 미시간 스테이트 승리를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제 빅텐 챔피언십에서 이 커즌스와 윌슨이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는 42대 39 러셀 윌슨이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기 중에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 간의 이제 또 하나의 자존심 맞대결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윌슨이 마지막에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윌슨은 이 경기에서는 그 딱 터치다운 패스 한 번, 딱 그 장면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좀 사실 러닝백 듀오 카슨과 그 페니가 좀 캐리를 해줬던 경기로 저는 이제 사실 좀 봤고 커즌스는 오히려 생각보다 자기 몫은 해줬는데 결국 좀 팀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날 커즌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경기 보는 내내 이게 커즌스야? 이게 커즌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사실 시애틀의 강한 수비를 생각하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 드라이브 커즌스 맞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날 미네소타는 이제 커즌스보다는 그 델빈 쿡이 마킹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부상당해서 또 나갔잖아요. 기록이 보니까 29야드에 또 그 펌블이 한번 있었죠. 중요한 펌블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미네소타가 원래 자랑하던 수비와 러싱이 좀 안 되면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델빈 쿡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이제 스테폰 딕스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애덤 틸런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으로 못 나온 게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그렇죠. 이 경기 아예 그냥 이넥티브로 결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주무기들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바이킹스가 좀 힘이 빠져서
이 추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옥스가 이제 앞서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한 것이 굉장히 좀 그 활약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소보다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날 이제 갖고 나왔던 스킴이 라인맨을 6명 세우는 거였어요. 아, 오펜시브 라인. 네, 라인을 6명을 세우고 러싱으로 이제 길을 트겠다라는 이제 작전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5명의 라인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킬 플레이를 한 명 이제 줄이고 이제 6명으로 이제 라인을 형성한 다음에 그 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이를 카슨이랑 페니가 뛰었는데 근데 그 작전이 굉장히 좀 주요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슨이 러싱 102야드, 페니가 러싱 74야드지만 스크리미지로 보면 107야드. 그러니까 네. 어쨌든 두 선수 다 100야드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피트 캐롤 감독의 뭐 작전이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고 이제 쿡 부상 이후에 들어온 바이킹스의 러닝백 알렉산더 매티슨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럼 뭐 조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이제 델빈 쿡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 선수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다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쿼터에 그 시애틀 시옥스가 굉장히 멋진 또 펀트 페이크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 다운을 따내고 그 이후에 근데 DK 메카프가 또 펌블을 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이킹스가 다시 이제 카일 루돌프에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커크 커즌스가 개떡같이 던져도 찰떡같이 잡아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2주 전이었나? 그 플레이 기억나시죠? 패스 되게 높았는데 카일 루돌프가 점프 캐치해가지고 이제 잡아냈던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랑 거의 유사한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패스는 이제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잡아줬다. 루돌프가 잘 잡았다. 근데 거기서 또 베일리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축을 하면서 34대 30 넉점 차니까 결국 이제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이제 네. 끌고 가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성공을 했으면 필드골로만 해도 이제 연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달아오르니까 바이킹스의 공격 드라이브 때 그 센트럴링크 필드에 이제 그 소음을 재는 이제 기계가 화면에 잡혔는데 96대 1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 시애틀이 이렇게 열성적인 팬들로 또 유명하고, 그렇죠. 네. 어쨌든 상대 공격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시애틀 팬들이 좀 큰 함성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잘하다가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국 커즌스가 커즌스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커스가 뭐 올해는 조금 끝까지 잘한 경기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약간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 약간의 미스들이 분명히 있고 또 약간 큰 경기 약하다는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사실 ESPN에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 전국 중계로 방송이 됐는데 커즌스가 0승 8패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미네소타가 지금까지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가서도 이제 미네소타가 조금 더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커즌스가 좀 이런 큰 경기에서 조금 더 담대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대해지고 싶다고 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면 그 아무나 다 하죠. 뭐 심리적인 거는 사실 어떤 훈련이나 노력으로 좀 이렇게 개선하기가 더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기술적인 타고나는 부분이 사실 절반 이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즌스가 잘하는 건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마도 이제 엘리트 쿼터백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경기를 이제 시옥스가 이기면서 2번 시드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나이너스가 이제 5번 시드로 내려가게 됐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공포의 5번 시드예요. 이제 저희가 이지만 위원이 늘 옛날 얘기를 해주시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늘 등장하는 게 그 샌프란시스코 왕조와 댈러스 왕조 시대 이제 그 양팀 간의 플레이오프에서의 맞대결이 항상 자주 있었고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혹시 이대로 지금 시즌이 끝난다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오랜만에 두 팀이 다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댈러스 홈에서 그러면 또 재밌는 경기가 한번 나올 수도 진짜 오랜만에 올드 팬들이 좋아할 만한 클래식 경기가 매치가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시드가 완벽하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아마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4번 시드는
사실 그렇죠.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댈러스는 이제 본인의 아직 그게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확정이 안 된 거고 뭐 나이너스는 아마 이제 탑 시드냐 이런 이제 와일드 카드 시드냐 이런 것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16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를 마무리 짓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1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이진만 위원이 없어서 뭐 승부 예측은 네. 이제 승부 예측은 이번 주는 한 주 쉬어가는데 이진만 위원이 이제 지난주 역전을 당하면서 지금 2경기 차로 뒤져 있는데 이제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시즌이. 근데 이제 출장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주를 날린 것이 이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또 그 더스데이 풋볼이 또 댈러스 경기예요. 그러니까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인데 6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끼리의 맞대결. 사실상 이제 아까도 고맙다라고 이제 서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두대 매치죠. 뭐 그렇기도 하죠.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는 이 경기를 져도 뭐 물론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시카고 베어스는 이 경기를 지면 사실상 이제 탈락하는 경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서로 속마음으로 해볼 만한 놈을 만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댈러스도 베어스도 솔리드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번 시즌 내내 약간 좀 기복이 있었고 좀 분명히 양 팀 다 작년에 보여줬던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시즌이었기 때문에 양 팀 다 약간은 실망스러운 시즌인데 뭐 요 경기를 이기는 팀은 그래도 약간 반전의 희망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는 팀은 뭐 사실상 팬들에게 많은 욕을 들어먹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맞대결이 언제였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두 팀 간의 전적이 일단 13승 11패로 카우보이스가 2경기를 앞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2경기를 모두 카우보이스가 이겼는데 마지막 경기가 2016년 12월 4일. 이제 양 팀 모두 지금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달랐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뭐 시카고는 그 지금 감독이 맨 내기가 있기 전이기 그렇고 아마 트루비스키도 아마 없었던 때니까 뭐 사실 뭐 지금 이번 주 경기를 할 때 좀 참고하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경기를 좀 보니까 카우보이스는 그때 당시 이제 프레스캇이랑 엘리엇이 데뷔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카우보이스가 13승 3패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던 시즌이었고 당시 이제 베어스는 존 폭스 감독 밑에서 이제 맷 바클리, 브라이언 호이어, 제이 커틀러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뭐 우울한 삼형제네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던졌는데 3승 13패 정확히 이제 반대되는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암울한 시즌을 보내다가 최근 이제 베어스가 감독도 바뀌었고 그렇죠. 수비도 완전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선수단 구성이 달라진 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경기와는 굉장히 다른 경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양팀 모두 6승 6패 고만고만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간의 어떤 단두대 매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최근의 모멘텀으로 보면 카우보스는 지금 패트리어츠와 빌스에게 어떻게 보면 연패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뭐 경기력도 안 좋았고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태고 베어스는 그래도 지난주에 뭐 트루비스가 약간 회복을 하면서 또 수비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 덕에 그러면서 약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타이밍으로만 보면 베어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부담감만 생각을 하자면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승 1승이 소중하진 하지만 이 경기에서 진다고 해서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카고 베어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진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프 사실상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선수들에게는 더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댈러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카고 베어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모멘텀 자체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이게 배수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정신력을 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베어스에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베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경기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승패를 예측하라 네. 그러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이거 누가 이길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누가 사실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시카고가 조금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홈 경기이기도 하고 좀 뭐 제리 존스 구단주가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에 대한 신임도 완전히 잃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하물며 저희도 이렇게 느끼는데 선수들은 또 분명히 더 느끼는 게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카우보이스가 온전히 경기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이제 예상까지 조금 해봤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어떤 개념이었는데 나머지 이제 2부에서 있는 부분들도 이번 주에는 이제 승부 예측을 한 주 쉬어가기로 했고 이 경기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2부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